오늘은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는 날, 김정은의 명줄이 끊길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ICBM 개발을 완료하는 날, 김정은의 명줄이 끊길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4월 선제 공격서의 허와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새 국무장관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얼마 전 방한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끝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 군사적인 작전, 이 선제 공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새 행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또 새로운 말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특별히 우파 정치인들이 던지는 이런 말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핵 위기가 그만큼 많이 고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Behaving very badly. 네, 아주 미국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 이렇게 아주 경멸하는, 아주 분노하는 그런 말을 트위터를 통해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띄워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시리아 또 이라크 그쪽에 있는 이 아이시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집중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아이시스를 격파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또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이제 대화할 때 이 떠나는 대통령이 들어오는 대통령에게 이 국사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충고해주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미국에는 항상 있는데 오바마가 충고를 할 때 이걸 특별히 지적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참 위험하다. 북한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된다. 이것을 이 우파 대통령인 좌파 대통령 오바마에게서 들은 이 우파 대통령 이 트럼프가 아주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이시스 그런 것은 쑥 들어가고 이제 북한 노스 코리아 이런 말이 또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변화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까지 전략적 인내를 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건 끝났다 했습니다.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변화를 저쪽에서 주면 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의 끝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뀔 조짐이 없고 더 악화될 것을 이제 알고 바보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될 걸 알고 계속 인내를 하겠습니까? 미국인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데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괜히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두가 선제 공격으로 preemptive strike 이거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선제 공격은 멀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요? 유력한 시기는 북한이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이제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다. 핵탄두를 실은 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쏠 수 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그 기지를 때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도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 미국 본토, 뭐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뭐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뭐 또 시애틀 이런 미국의 서부의 대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멀리 이렇게 ICBM으로 쏴서 핵탄두를 장착해서 그렇게 미국의 도시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건 미국의 전례 없던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뭐 전에 쌍둥이 빌딩 그 뭐 비행기 2개가 와서 그냥 받쳐가지고서 그걸 다 그대로 그냥 무너뜨리는 그거보다 훨씬 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미국인들이 절대 용납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국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이 능력, 군사적 능력이나 뭐 경제적 정치적 능력이나 미국이 코끼리라면 이 북한 생쥐에 불과합니다. 이 생쥐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나쁜 전염병 같은 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 너도 확 물면 너도 이 병 들어. 우리도 핵 가지고 너희들 공격할 수 있어. 아무리 핵을 가져도 코끼리와 생쥐의 게임입니다. 오기가 또 대단하죠. 북한이요. ICBM을 개발할 때 그때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순간이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핵실험을 할 때 그렇다고 하는데, 네, 저는 ICBM 그것이 아주 이거는 미룰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볼 때는 다음 차기 정권 때 일어날 그 일들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북한이 이제 미국까지 본토까지 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차기 정권 때 ICBM이 완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북한이 ICBM 개발을 완료하는 날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의 명줄이 끊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그때는 용납할 수 없고 선제 공격을 하면 반드시 김정은의 명줄을 끊을 때까지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제가 붙이는 것입니다. 북한이 ICBM 개발을 하고 이제 우리 ICBM 개발 너희들이 이제 미국 본토 우리가 아주 핵폭탄으로 그냥 쑥대밭을 만든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그때는 선제 공격하지 말라고 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제 공격 들어가면 이런 모든 일을 앞장서 이끄는 김정은의 참수가 있을 때까지 명줄이 끊길 때까지 미국이 공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북한이 ICBM 개발을 완료하는 날 김정은의 명줄이 끊길 것이다. 이런 선제 공격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측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오늘 제가 how to 좀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참 아주 괴상하기도 하고 날렵하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하고 이 비행기는 미국의 전략 자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B-2 스피릿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이게 날개 끝에서 끝까지 52m가 됩니다.
이 저 앞에서 뒤까지 20m가 됩니다. 이 비행기의 크기가 71톤이 됩니다. 이 비행기 한 대 값이 20억 불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비행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한의 한 해 국방 예산이 1조 7천억인가 그런 거로 제가 기억이 좀 되는데, 그러면은 뭐 1조 7천이면은 17억 불인가요? 네. 그럼 이 비행기 한 대 값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미국이 20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을 상대해서 북한이 불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ICBM 개발하고 김정은이 으스대면서 우리는 미국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이런 날 김정은 참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이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할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전문가의 말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다시 그 B2 스텔스는 이제 이게 레이더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겉에 다 레이더 이렇게 방지하는, 레이더에 걸리는 걸 방지하는 장치 뭐 다 칠해놨고, 또 이게 뭐 그 겉에 있는 그 물질 자체도 그렇고 뭐 칠해놓은 것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골프공 같이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볼 수가 없답니다. 그 얼마나 무서워요. 이 전폭기가 떴다 하면 김정은이가 밤잠을 제대로 못 자죠. 여기 지금 사막 위를 날렵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전략 분석가 심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상황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쟁 얘기하기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안일하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영어에도 expect the best, 제일 좋은 걸 기대하라. But prepare for the worst.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 늘 좋은 것만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그 문제와 더불어 씨름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제 상황이, 특별히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골칫덩어리, 이 북한, 세계 어디도 유례가 없는 이 북한, 이 바로 우리 위에 있는 형제들 아니에요. 핏줄로 볼 때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원수가 돼 있어요. 언제 일을 벌릴지 모릅니다. 김정은 같은 자에게 그 핵 폭탄 이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그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사설 그 전략 연구소가 있습니다. 스트래트포라고 하는데, 스트래트포의 연구위원인 심택, 이 전략 전술 분석가, 어떻게 선제 타격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웹사이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3월 17일 날 나왔으니까 불과 여기 시간으로는 오늘 29일이니까 2주도 안 됩니다. 2주도 안 되는 그 전에 이 심택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택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저렇게 아주 정말 그 전문가처럼 얘기하나, 제가 하는 것보다는 심택이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좀 실감 있게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 공격이 이루어지면 정치적인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과 지금은 삼국 동맹이니까 군사 동맹이니까 다 이제 그 의논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미국에게 또 트럼프에게 협박을 가했기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핵탄두를 실은 그 미사일이 날아와서 LA 같은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 사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정치적인 문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런 위협을 한다고 할 때 강대국 가운데 초강대국인 미국이 그냥 가만히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치적인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만약에 한국의 좌파 대통령이 있다고 합시다. 말린다고 합시다. 통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목에 칼을 꽂고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백악관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아무리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도, 선제 공격이 아무리 순탄하게 뜻대로 이렇게 잘 진행돼도 결국은 한국인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또 일본인들도 어쩌면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뭐 지금 잠깐만 일본 앞바다에다가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제 공격 들어오면 일본 군도 이제 참여하게 되면 북한에서 가만 놔둘 수가 없죠. 미사일을 쏘겠죠. 그런데 싸우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티격하다가 그 다음엔 주먹으로 막 싸우다가 그 다음엔 뒤엉키고 그 다음엔 뭐 정신이 없어지면 그 다음엔 뭐 돌을 들든 칼을 들든 뭐 그렇게 해서 아주 뭐 무서운 싸움을, 피비린내난 싸움을 사람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전쟁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미사일 정도 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놈 너희들 맛바라고서 거기다 핵탄두 같은 거 넣어 쏘았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간에 지금 참 위험합니다. 핵이 생긴 다음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제 공격이 있으면 태평양 주둔 미군 사상자가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대통령도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트럼프 같이 그렇게 대담하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도 배짱이 이렇게 두둑해도 이건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결정할 때는 이거 뭐 결정해야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북한을 전면적으로 파괴하느냐. 그때는 핵시설을 다 파괴하고 지상군을 괴멸시키는 그런 전면적 파괴가 있고, 또 하나는 신속 공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핵시설 가운데 핵심을 아주 신속하게 공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고 미국과 또 미국의 동맹국들의 주요 위협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암 걸린 사람 이제 어떤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 환부만 도려내는 신속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전면적 파괴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미국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한 번뿐 아니라 10번, 100번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비둘기파 오바마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을 했죠. 작년 한 10월쯤 우리는 미국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을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쓰지 않는 것뿐이다. 자, 점점 이제 위기가 치달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제 공격이 이루어져서 전면적 파괴를 하게 되면 미국이 어떤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가 하면 동아시아에서 장기전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전면적으로 파괴되면 그때 또 이게 그 전에 중공군 남하하듯이 6.25 전쟁 때 또 이 중국군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늘 이 북한 이 공산주의하고 하여튼 탄통속이니까.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북한이 벌써 해방되고 북한이 벌써 자유를 얻고 이 북한이 완전히 벌써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이 중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는 심텍에 의하면 신속 공격을 택할 것이다. 핵심 핵시설을 공격하는, 국부 공격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아주 외과 의사들이 아주 환부만 탁 수술해서 도려내듯이 그렇게 공격하는 신속 공격을 택하게 될 것이다.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전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 선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선제 공격이 시작이 되면 이런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 첨단 전략 자산들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 F-22 이것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왼쪽에 B-2 스피릿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건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폭격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F-22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전투기죠. 왜? 북한이 볼 수가 없으니까 레이더로 언제 나타난지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이 폭탄을 그냥 퍼부어놓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항공모함이 있는데 칼 빈슨 항공모함이네요. 아마 항공모함이 하나 정도가 아닐 겁니다. 아마 레이건도 오고 조지 워싱턴도 오고 이렇게 해서 3면의 우리 바다를 다 거기에 통제하고 거기에 주둔해서 저기서 뭐 하느냐? 미사일을 날립니다.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걸 날려서 이제 그 공격할 부분들을 맹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왼쪽에 그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잠수함이 있습니다.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물 안에서 그냥 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북한 전역에 이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공격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B-2 스피릿입니다. 이게 비행기 자체만 71톤이지만 그 무기를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냐면 3만 파운드를 실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키로는 11,750kg인데 약 19톤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무기를 가져와서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비행기인데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으니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갑자기 그냥 얼마나 빨라요. 확 와서 그냥 쏟아놓고 가니까 진짜 아주 그냥 그 불벼락을 맞는 거죠. 이게 괌 기지에서 오기도 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이게 온다고 합니다. 전에 아프가니스탄까지 이 비행기가 출격을 했는데 이 전폭기가 8,300km인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지구의 거의 반바퀴를 돌았어요. 그만큼 워낙 이 긴 것이 날개에 얼마나 많은 이 그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선제 타격할 때 제일 중요한 병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공격할 대상이 핵 원자로들입니다. 또 미사일을 제조하는 장소, 공장들, 그리고 ICBM 발사대들을 찾아서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김상현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 때 통일원 장관을 지낸 김상현인가? 제 이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통일원 장관이 어떻게 선제 공격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아니 핵을 어디 숨긴 줄 알고 그걸 공격하겠다고 그래? 안 된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절레절레 아주 손을 흔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통일부 장관입니다. 좌파 정부 아래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사람도
ICBM 개발할 땐 위험해진다.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관 말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1, 2차 세계대전 때도 유화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체인벌린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틀러하고 우리가 싸움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 뭐 좀 양보 조금 해주면 괜찮아.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하나하나 다 먹어버렸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영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점점 먹어가니까 그때야 늦게야 영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철치를 강경론자 철치를 뽑아서 수상으로 세우고 뒤늦게나마 히틀러와 전쟁을 벌일 것을 준비를 하는데 좀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선제 공격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오면 어떻게 될까? 역사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Expect the best. 미국 사람들 얘기처럼 최선을 기대하라. 그렇지만 prepare for the worst.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라. 항상 그래야죠. 내 일도 아니고 내 가정 일도 아니고 나라 일인데 통일원 장관 지냈다고 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우선 이렇게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책임 못 지잖아요. 전쟁 공격이 시작이 되면 F-22 또 밑에 F-35, F-35 이것도 역시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차별 공격이 시작이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서 위에 날아오는 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해버릴 것입니다. 이게 사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사드를 밀어붙이는 것은 선제 공격을 위해서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드를 가지고 남한을 보호하는 것뿐 아닙니다. 주한미군 25,000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데 사드가 꼭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남한 정부에서 사드 안 닿는다, 사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미군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쩌면 주한미군 철수니 뭐 이런 얘기가 오갈지 모릅니다. 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드는 북한 미사일이 올 때 요격해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이걸 하지 않겠다고 그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적화하려고 그러고 필요하다면 그냥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러고 으름장 놓고 그 다음에 핵폭탄 가지고서 지금 아주 잡고 흔드는 이 북한에게 그 눈치를 봐요. 자기 집안도 그렇게 합니까? 정치인들이? 막게 깡패가 와서 자식 내놓으라 그러고 막 뒤흔들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앞에 그 비위 맞춰요? 그 깡패를 경찰에 고발하든지 아니면 내가 힘이 있으면 그냥 가서 쳐버리든지 자위를 해야 되는 거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뭐 사드가 뭐 별 뭐 효력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는데 왜 여기다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사드는 미군이 선제 공격을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은 미군과 한국을 위한 유일한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저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 이렇게 미사일 공격하고 뭐 사드로 맞고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가공할 북한의 무기는 대포 포대입니다. 포병입니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포병 전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주 막강한 포병 부대를 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니까 장사정포 그 멀리까지 이제 다다를 수 있는 그런 폭탄을 보낼 수 있는. 요새는 그게 또 더 많이 그 개량이 되고 발전돼 가지고 충남의 계룡대까지 우리 그 총사령부가 있는 남한 우리 군대 대한민국의 이 군대 총사령부가 있는 그 계룡대까지 칠 수 있다고 그러죠. 아주 굉장한 이 그 포병을 화력을 동원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핵시설 사령부, 북한에 있는 핵심 핵시설 사령부가 다수가 파괴되어도 북한이
거기서 후퇴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로 반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스임택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북한의 보복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해와도 그걸 막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사정포들을 이용해서 남한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미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게 지금 그 휴전선 근방에 거기가 주로 이 붉은 부분입니다. 거의 뭐 연천, 화천, 이 강화도 이런 데가 아주 붉은데요. 거기가 이 장사정포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색깔이 엷어지고 이제 노랗고 이제 연두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도 장사정포들의 아주 최집중되는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도 가깝기 때문에 장사정포들이 공격을 분명히 해옵니다. 미군과 이 서울 주요 공격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이 심택에 의하면 이 방공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하실도 뭐 건물들이 있고 또 뭐 지하철도 있고 요새 뭐 GTX인가 뭐 그것도 뭐 그 만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하에 이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지니까 시민들을 거기에다 대피시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일정 부분이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북한이 대부분 포격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북한이 이제 밀고 내려오기 위해서 DMZ 이 비무장지대에 우리가 북한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지뢰들을 매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뢰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포격을 가한다고 합니다. 지뢰를 제거하는. 그렇게 해서 지뢰를 제거한 다음에 북한 지상군들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대부분의 포격이 집중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또 DMZ 이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미군에게 또 포격이 집중되는데 이 장사정포가 2만 5천 명의 주한 미군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포격이 미군과 서울에 집중이 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포격을 하다 보니까 이 분산돼서 이 그 포격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북한에서 포격을 시작하면 대포들이 불을 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대가 미국 공군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대들이 미 공군들의 강력한 그런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면은 수중전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잠수함이 그 공격하는 것이 큰 위협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 이제 그 바다 위를 날아가서 부유물을 딱 떨어뜨린답니다. 바다에 둥둥 뜨는 거기에 무엇인가 하면 바닷속에 있는 이 소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놓는다고 그래요. 그걸 듣는 것입니다. 또 이 미국 이 항공모함과 함께 구축함들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구축함들이 이제 레이더를 가지고 이 북한의 이 잠수함들을 이제 샅샅이 물 밑속에 있는 걸 찾아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미국의 잠수함도 이제 자망해서 청취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이런 협동작전에 의해서 북한은 결코 수중전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이 작전을 복잡하게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바다 밑에 그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임택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사후에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될 것인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이 중국 측에 가까운 친중국 이 측근들을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개떼들 풀어서 이 개들이 잡아먹게 하고 박격포 총알이 아니라 박격포로 사람을 쏴서 죽이고 대공포화로 사람을 쏴서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 중에서 아주 지금 철권 통치 때문에 벌벌 떨죠. 북한 전역이요. 자기 절대 권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없이는 북한이 작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자기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물론 선제 공격이 있으면 곧 아주 깊은 지하의 은신처로 피신해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김정은이 이제 참수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이 공격의 제일 목표 중에 하나가 김정은입니다. 선제 공격하면 김정은을 반드시 찾아서 참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군과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 합동으로 하고 있는 그 군사 지금 작전에서 거기에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던 그 특수부대 레인저니 델타니 이런 몇 부대가 함께 참여해서 실제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하는 정보를 듣습니다. 김정은은 참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한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명령체계가 막 혼동이 될 것입니다. 그럼 끝난 것입니까? 심택은 그렇게 안 봅니다. 본래 이 북한은 이 김일성이 통치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리더, 영원한 북한의 통치자 김일성, 사람들이 뇌리에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사후에도 이 김일성의 이 세뇌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주체사상 이래가면서 북한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김정일의 참수는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이 반격을 해오는데, 그리고 미군이 이제 방어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군도 함께 방어하겠죠. 심택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미군의 방어를 여기 말하고 있고, 또 미군이 아무래도 주된 그런 이 싸움을 하겠죠. 어떻게 북한이 반격을 하는가? 땅굴을 통해 남한으로 그 군대들을 막 쇄도해서 보낸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 지금 제3 땅굴이 여기에 좀 거무스레하지만 저기 지금 이렇게 네온 사인 같이 네온 막대기 같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거기가 바로 이 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이 주홍색 이 컬러가 색깔이 있는 데는 비무장지대입니다. 거기에 지금 땅굴들이 발견된 것들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요새 땅굴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네. 땅굴 때문에 많이 또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려해야 됩니다.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 땅굴 전문가들, 대우중공업 부회장까지 지냈고, 국방장관 과학기술자문인가 했던 윤여길 박사 같은 분이 전문가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군의 이 땅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계속 그게 차단이 된답니다. TV조선에 쾌도난마라고 하는 데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안 되니까 예전에 국방장관 했던 윤석민 장관에게 상의를 했던 윤석민 장관도 이제 해서 이 심각성을 알고 그 당시에 현직 국방장관에게 윤여길 박사가 보내는데 계속 듣질 않아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윤석민 전 국방장관도 그러니까 애가 타니까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전직 국방장관도 현직 국방장관이 받질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군 안에 우리 지금 안기부 이런데 간첩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고.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TV조선에서 쾌도난마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윤여길
땅굴, 뭐 TV조선 뭐 이렇게 해서 이 탐색창에 이렇게 써서 넣으시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 근처에 있는 게 맨 왼쪽에 있는 게 제3터널이네요. 북한이 뚫어놓은. 그 다음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첫 번째 터널이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서 세 번째 이 노란 점, 거기가 두 번째 터널입니다. 땅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그 네 번째, 거기가 네 번째 땅굴이라고 합니다. 이 땅굴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 북한군이 이게 비무장지대 아래로 파가지고 땅굴을 깊숙이 파가지고 그 아주 북한은 이 세계에서 땅굴 파는 기술이 최고라고 그러죠. 전에 베트남 전할 때도 베트공들이 땅굴을 파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미국을 이겼는데 그렇게 땅굴을 잘 파는 이 베트남 베트공들이 어디서 배웠냐면 북한한테 배웠답니다. 그 윤여길 박사에 의하면 북한이 이 땅굴을 상당히 길게 팠을 것이다. 뭐 다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비무장지대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미군은 이 비무장지대 DMZ 여기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 그 북쪽으로 북진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한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 안에 있는 자신들의 그 군사기지 뭐 이런 위치를 보호하고 여기에 미군이 그렇게 그 전투할 것이지 북진을 하고 뭐 통일을 하고 북진 통일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면전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미군의 특수부대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북한이 이제 그 스텔스 전투기들에 의해서 북한의 방공망이 무너지고 파괴되면 특수부대가 미국의 낙하산 부대가 이제 북한 전역에 그 잠입을 하게 되는데 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주 험난한 지역에 그 위치에 있는 그런 그 200여 개나 되는 이상 되는 이동 발사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차에다 싣고 막 다니는 거죠. 트럭에다 싣고 막 다니고. 그래서 이게 참 발견하기가 어렵답니다. 이동 이 발사대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전투기를 이렇게 아무리 위에서 봐도 험난한 지역이니까 어디에 숨겨놓고 바위대나 이런 숨겨놓고 이런 건 지상에서 가서 봐야 되니까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동 발사대를 발견해서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에 들어가서 북한군 동태를 파악해서 미 공군에 연락하면 미 공군에서 이제 때리도록 그렇게 이 특수부대가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결말 날 것인가 궁금하시죠? 네. 요즘 사드가 여기 배치된 것을 석양에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쟁의 결말. 몇몇 미군 기지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쪽에서의 피해입니다. 저쪽은 핵심 핵시설들 다 아주 서지컬 스트라이크, 아주 아주 그냥 그 수술을 해서 다 때려부시고 미군 남한에 있는 미군 이것은 몇몇 기지들이 파괴되고 또 서울이 일부 파괴될 것으로 그렇게 심택은 봅니다. 저기 보시면 그 롯데 타워가 저기 있는데요. 네, 저도 지난달에 이제 저기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쿠아리움만 제가 단체로 다녀왔는데 물론 이제 서울을 공격하면 뭐 KBS니 국회니 청와대니 뭐 군 국방부 뭐 이런 그 주요 시설들을 먼저 목표하고 쏘겠죠. 네, 중요한 데서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온다면 여하간의 서울은 일부가 파괴된다. 심택은 뭐 small portion
서울의 아주 극히 일부가 그렇게 파손된다, 파괴된다 그렇게 보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공격하게 되면 이제 사드로 방어를 할 것이다. 그래도 아무리 해도 북한에 숨겨놓은 핵무기가 있을 텐데 북한이 그 핵무기를 가지고 그럼 사용할 것이냐? 심택은 확전을 북한이 자제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그 북한이 반격하고 보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을 자초할 것을 알기 때문에 휴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한전에서 미국이 그 대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건 개인의 시나리오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얼마나 피해가 심하게 될지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자, 이제 2017년의 대통령 선거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된 북한의 ICBM 협박과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wartime president, 전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있게 될 사람은 wartime president, 전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 잘 협조하고 공조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데 좌파하고 우파 중에 누가 유리합니까? 물론 우파가 유리하죠. 왜? 우파는 사드 배치를 환영하고 좌파는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꼭 하려고 그러고 미군 보호나 또 남한 이걸 자기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좌파는 그걸 반대합니다. 대부분. 미국은 하려고 그러고 좌파는 반대하고 티격 하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철수니 뭐니 그런 얘기가 우는데고 말이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점점 치닫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미국과 잘 공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그래서 안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저 우파 김 목사 저 우파가 지금 하는 이야기지 우파니까 저런 얘기하지 아니에요.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앞으로 차기 대통령은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 있고 wartime president 전시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공조가 잘 돼야 됩니다. 안보 대통령의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안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안보 대통령을 뽑으려면 우파 대통령이 유리합니다. 지금 좌파 대통령이 선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파 대통령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왼쪽에 아베 신조 외상이 지금 함께 외상이 아니라 그저 총리죠. 네. 뭐 손을 꽉 잡고 서로 눈빛과 표정을 보십시오. 아주 그냥 오랜만에 만난 아주 소중한 형제처럼 이렇게 탁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그 표정을 보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지금 미일 동맹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틸러슨 장관이 돌아가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일본은 Japan is a very, very important ally. 아주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The Korea is an important partner. 코리아, 한국은 아주 중요한 동반자다, 파트너다. 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베 신조는 벌써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 트럼프가 그때부터 찾아가서 선물 공세를 벌였잖아요. 어떤 선물? 트럼프는 원하는 게 잡이거든요. 직장.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는 거. 이게 이 사람의 아주 그냥 아주 그 마음에 맺힌 소원이 그거거든요. 미국인들에게 직장을 주겠다. 그런데 아베 신조가 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굉장한 액수의 그런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일자리를 더 많이 생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이 트럼프가 그냥 좋겠어요. 지금 완전히 동맹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지 저는 차기 대통령이 아베 신조처럼 그만큼 못 되더라도 이 트럼프를 만날 때 트럼프가 우리 한국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을 탁 붙잡고 참 뭔가 그냥 그 우정과 그 뭔가 그 하나 되어 있는 그 뭔가 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동맹 그런 느끼는 그런 차기 대통령이 우리의 5월 9일 날 선출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우파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이 그래도 미국과 강력히 이 동맹을 맺어왔기 때문에 안보의 염려를 우리가 덜 하면서 경제 발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만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있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자본들도 미군이 있고 미국이 한국을 저렇게 함께 동맹으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믿고 거기다 투자할 수 있다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서로 줄다리기 하고 어떤 그 한 대표는 미국에 노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물론 노 할 땐 노 해야죠.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표를 의식하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미국에도 얘기할 수 있고 우파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세계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량과 그런 지략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란 말입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밀어줄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아주 그냥 꼭 맞는 그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런 일부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전 이걸 보면 일종의 좀 질투가 나요. 왜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강력하게 동맹을 맺고 있는데 우린 북한에 훨씬 더 가까운 우리인데 피해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인데 왜 우리는 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우리가 왜 못 갖는가? 이번에 대통령은 안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의 알리셔야 됩니다. 안보 대통령의 필요성을 알려야 됩니다. 우파 안보 대통령을 뽑으려고 우리가 작전을 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이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위험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차기 정권에 대해서 미국 정계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도 반대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네, 조기 이제 곧 대선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지 모르겠어요. 5월 9일 얼마나 남았습니까? 5주 좀 넘었나? 이건 좌파 정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좌파 정권이 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낮은 단계 연방제 말이 또 나옵니다. 김대중 씨가 이거 말한 건데 이건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 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1대1로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한 측에서 1년 하고 북한 쪽에서 1년 하고 나중에 김정은이 살아있으면 김정은이 이제 또 그 통일회의에 또 의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파에서 그 우려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분명히 이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런 그 일들을 자행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죠.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끝나나요? 그다음 고려 연방제 북한이 원하는 고려 연방제로 들어가죠. 그럼 적화 통일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여긴 종북 좌파 가운데도 종북 북한을 따르는 좌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좌파하면 리버럴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어떤 그 환영이 전혀 없는 사람 대부분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고 나니까 5천 명이 지금 미국에 뭐 공산당이 새로 생겨났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미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공산당들은 공짜 소리도 못해요. 미국에서는 공도 못해. 커뮤니스트 컴도 못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라요. 좌파가 정말 달라요. 고려연방제 적화통일 이게요 그렇게 이렇게 가겠어. 개구리를 삶아 보십시오. 처음에 찬물에 있다가 슬슬 미지근하게 하면 거기 계속 있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익을 때까지 거기 그냥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좌파 정권을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대하는 이유는 도덕적 철학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방임주의를 합니다. 저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뭐 저 사람들 사는 권리야. 사는 방식이야. 다 괜찮아.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결혼해도 괜찮아. 애들 길러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교과서에다 이제 다 괜찮다고 또 가르치고. 이런 도덕적 방임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에이즈를 많이 걸린다고 그러죠. 몇 배로 지금 더 늘어났다고 그러죠. 왜? 이 게이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것뿐 아니라 그걸 정상으로 받아주니까 정상인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워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에이즈가 걸려요.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뿐 아니라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지난번에 대선 때 81% 적어도 백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81%가 도널드 트럼프를 밀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좌파 정권의 도덕적 방임주의 때문에 미국이 도덕적으로 너무 문제가 생기고 너무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에게 몰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value vote라고 정치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가치관 중심의 투표자들이다. 한국도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우파 보수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서 가치, 성경에 있는 가치, 도덕적인 가치, 이 말씀, 여기에 따라서 투표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치를 펴고 또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지도자들 뽑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느 도 출신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늘나라의 원리와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도덕적인 타락이 지속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사회에 심판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걸 두려워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왜 좌파 대통령이 안 되고 우파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을 하죠. 우파는 지금 뚝 떨어져서 한쪽에 있고 이 좌파와 중도와 내각제파와 뭐 언론과 뭐 다 여기에 지금 엉켜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운동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파가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저변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패배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정규제 TV를 보면서 좀 실망을 했어요. 저는 참 그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격려도 받고 그러는데 오늘 왠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신 것 같이 느꼈는데 뭐 보수를 누가 보수하나 그런 제목이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화문 그 뒤에 이 청와대 저쪽 바라보이는 그 아주 뒤 배경으로 해서 딱 서서 아주 좋은 데로 이전하셨던데 축하드리고. 근데 오늘 실망했던 건 뭐냐 하면 우파 대통령을 뽑아도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 우파 대통령 혹은 좌파 대통령이 돼도 2년 정도 지나면 또 탄핵당할 것이다. 물론 그런 진단에 제가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우파 대통령이 선출되든지 좌파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안보 면에서, 도덕주의 면에서. 어떤 분들은 아주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이 후보자들이 이제 뭐 서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룰을 불공정하게 했다. 이 후보자 가운데 김진태 의원 같은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분이 점잖은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점잖은 분이 정치에 나가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근데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참 감사한데요. 김진태 의원을 아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혹 이번에 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못 되고 그래서 이번에 자기 대통령으로 그 선거전에 들어가서 차기 대통령이 못 된다 할지라도 차차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셔야 합니다. 그런 일꾼들을 살리고 그런 일꾼들을 북돋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김진태 의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온 마음을 다해 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경선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바로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 누굴 뽑아도 내가 난 너희들 찍을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제3당에 누구 다른 그쪽에 내가 아주 표를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 후보에 누가 나오더라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내가 저 사람 또 자유한국당 뭐 인명진 목사 이런 사람들 내가 뭐 정우택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유한국당 내가 찍나보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파 대통령을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억하 심정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어떤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우파 대통령을 찍으셔야 합니다. 밀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파 대통령을 세우셔야 돼요. 나라 어려울 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전시 대통령, 안보 대통령을 꼭 뽑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어떤 좌파 후보보다 낫습니다. 뽑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표를 던지셔야 합니다. 꼭 던지세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말씀 몇 가지 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서 떠나서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 나가서 낮추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뭐 우파, 그건 뭐 인간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우파가 다 무너졌어요. 분열되고. 제가 볼 때 사이비도 있는 것 같고. 야, 이거 가지고 어떡하나.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바른 정치 세력을 일으키실 겁니다. 바른 정치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나라에 그런 보석 같은 정치인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전쟁 예방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신다면 준비해야죠.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Expect the best thing. 최상은 전쟁 예방입니다. 전쟁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참수작전 선제 공격 없이 그냥 그 북쪽에서 서로 그 정쟁하다가 총 맞아 죽든지. 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이 나라의 전쟁을 허용하신다면 준비돼야 합니다.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는 강력하고 유능한 우파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보 대통령을 뽑으셔야 해요. 그럼 우파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태극기 여기 지금 집회에 제가 참석해서 찍은 겁니다. 전 태극기 이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1절 집회에서 찍은 겁니다. 태극기 세력이 참 나라를 사랑해요. 나라를 세운 분들입니다. 자유대안을 세운 분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들의 피땀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 나라를 지키려고 지금 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냥 집에서 뒷짐지고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 해요. 이러지 않고 다시 그 아스팔트 위에 나와서 정열을 불사르는 얼마나 귀해요. 이분들이 이번에 태극기 시민들이 김진태 의원을 밀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태극기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분인데 당연하죠.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거 보니까 꼬락서니까 정말 아주 그냥 아주 정남이가 딱 떨어지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아니라 H 후보가 나왔어요. 안 돼. H는 안 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누가 나오든 우파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이를 악물고라도 우파 대통령을 선출하셔야 됩니다. 안보 대통령을 선출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혹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반드시 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시 대통령으로
미국, 아까 그 아베 신조처럼 미국과 가깝게 공조할 수 있는, 미국이 좌파 대통령들이 자꾸만 무슨 뭐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그러면 정보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무서운 그 전시 때 목숨을 걸고 참호 안에서 한 사람이 날 쏘지 않을까?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함께 싸움을 합니까? 서로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사이가 돼야 참호 안에서 함께 더 2배, 3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전시에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주위에 많이 여러분들이 흩어 보내시고, 또 링크할 수 있으면 모두 링크해서 함께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보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우파 대통령을 뽑는 그 방법 가운데 한 방법을, 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통일을 하는데 자유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2,500만 우리 이 동포들이 그 억압에서 풀려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짐이 많으세요. 근데 그 짐뿐이 아니라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은퇴 때문에, 주거지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바로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세상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독생자가 와서 무엇을 했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독생자는 오셔서 나무에,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죽으셨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의 생명을 바치고 제물 되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인가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하신 것,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믿지 않는 데서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 시간 모십니다.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지금 제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저의 삶 안에 들어오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평생에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네, 예수님이 한번 들어가시면 다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밑에 보이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들으시길 바라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통해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이 사역이 귀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역을 지원해 주십시오. 밀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있는데 맨 아래에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